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송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지난 6개월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항상 제 옆에는 세계적인 재난 전문가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학동 참사 일주기였던 지난 6월 9일 그때 시작을 해서 정말 매주 숨가쁘게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재난을 저희가 맞닥뜨리기도 했고요. 네. 이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하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글쎄, 사실은 이제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 우리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재난안전사고가 많았죠. 네. 사실은 담당 PD님과 그 이영길 기자가 제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할 때 네. 솔직한 심정으로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재난 유형을 바꿔가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현장 LTE도 해야 되고 사실은 또 외국의 사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관계자분들이 한 7, 8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못 담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2년 동안 그 2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네. 이 재난유형. 근데 여기는 이 적은 인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못 할 줄 알고 오늘 이 자리 정방이 될지도 몰랐는데 네. 너무 완성도가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을 드린다면 A+ 드리겠습니다. 또 교수님답게 학점으로 A+의 등급을 매겨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네. 또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좀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네. 앞으로 나아질 점이 많다는 점에서 또 기대가 됐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 현장 상황을 발빠르게 취재하고 또 심층 정보 전달에 힘쓴 지난 앞선 25번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상시화된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밀착 취재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재난 상황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내 최초 정규 편성 재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월 9일 학동 참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의 문제점을 짚는 이래를 시작으로 지난 6개월간 폭염, 태풍,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부터 산업재해, 교통사고,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까지 각종 재난의 원인과 대책을 심층 보도하며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으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난 방송을 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방송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재난이 상시화됐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난 방송을 정규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 최초의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개학 시점에 맞춰 12회 학교 안전과 13회 어린이 교통사고 편을 방송.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맞아 20회 아웃도어 안전사고 편, 24회 화재 안전 편을 제작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조명했던 기존의 재난 방송들과는 달리 재난의 위험 요인을 미리 분석,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재확산, 행사축제 안전사고, 산업재해, 지역의료 공백 등 다양한 재난 이슈를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또한 매회 실시간 LTE 현장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안전 기자단을 신설해 재난 발생 시 지역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시민 참여형 재난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재난 유형별 안전 행동 요령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했고 동시에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뉴미디어 콘텐츠로 재제작, 재난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재난이 먼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처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상승 강화시킨 재난 방송의 모델을 만들었다 할까요? 재난 상황 중계에 집중됐던 기존 재난 방송의 틀을 깨고 재난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현장 리포트 날.
지난 6개월간 다룬 재난 이슈들을 총평해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2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기는 네. 하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학을 전공하신 재난 전문가로서 올 한 해 평가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고 특히나 자연재난 중에 각종 폭염도 굉장히 심했고 네. 또 태풍, 또 홍수, 그리고 산불 그야말로 자연재난도 많았잖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사회재난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지금 감염병이 지금 현재 아직도 종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또 각종 건축물 붕괴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에서는 축제 안전사고까지 이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고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죠. 네.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년에 지금 재난을 보면서 좀만 더 잘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은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뭐 재난 예방 대책에 미흡한 것도 있지만 재난 그 자체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가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 위기라는 큰 변수를 만나면서 자연 재난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 2달 전에 침수가 되고 태풍 때문에 엄청난 폭우 때문에 걱정했던 나라가 불과 한 몇 달만 지나면 가뭄 걱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3차 세계대전 수준의 이 인류의 대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아마 엄청난 재난으로 올 거다. 네. 그럼 물 부족이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식량 위기에 올 거고 식량 위기에 처한 우리 인류는 결국은 전쟁까지 가서 인류의 파멸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죠. 네, 뭐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선 2회 때 가뭄 편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견이 됐던 일인데 네.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심각해졌고요. 저희가 그때 준비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가뭄 재난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 리포터가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주일에 이틀 동안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수가 취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완도 넙도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수지는 넙도의 유일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현재 밑바닥을 훤히 드러냈고 말라버린 땅 위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리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저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라고 하시니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가요? 예,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곳은 섬입니다. 섬마을이어서 거의 대다수가 어민들인데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바다에 나가시면은 하루 종일 일들을 하시고 이제 몸에 땀도 배고 또 바닷물도 찌들어 있고 그러면은 저녁에 들어와서 씻기도 하고 세탁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 용수가 없습니다. 임시 대책으로 해서 병물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병물로는 우선 저희들이 식수용으로 약간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뭄 재난은 저희가 뭐 도서 지역을 살펴봤지만 네. 도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 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광주 상수원 중 하나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50%도 되지 않고요. 풍암 저수지도 눈에 띄게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동 로탈이라든가 또 광천동이라든가 광산구 일부 지역이 저지대가 상습 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밑이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 밑이라든가 혹은 그 공원 밑에다가 한 50m, 100m를 깊게 파가지고 거기를 텅 비워나가 콘크리트 텅 비워놔가지고 평상시 때는 그 위에 덮어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운동장을 쓰지만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그 구에 서구나 광산구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잉여물을 빗물을 거기다 가둬가지고 나중에는 도로라든가 화단에다가 쓰는 그 우리가 저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광화문 청사라든가 대치동에 얼마 전에 침수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좀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 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서는 요즘 물 부족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지금 또 기우제도 지내고 있고요. 제한급수 캠페인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지금 2022년 오늘 지금 무슨 기후제 뭐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게 재난안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를 얼마 전에 인증받았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지금 무슨 기후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빗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 양만큼을 빗물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고갈도 되고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로 왜 벤치마킹 해야 될 게 건물 하나하나에다가 물탱크를 만들고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모든 것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홍수가 지는 것에 대비해서 빨리 배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을 우리가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물의 양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이 물이 오는 날과 안 오는 날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런 급격하게 오는 물을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는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인 안전한 도시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광주광역시 관계자들도 조금 새겨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종합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 뭘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재난의 극단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네.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부 지역이나 영남권에서는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심지어는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자연 재난의 양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행안부가 매년 발간하는 재난연감.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의 발생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 만에 8배가 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재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전 세계는 지금 재난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린 파키스탄. 3달간 내린 비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는데요. 이는 한반도 전체가 잠기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아프리카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전체 국민 중 3분의 1만이 굶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나머지 3분의 2인 800만 명은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남서부 지역에선 전례 없는 산불이 번졌습니다. 고온건조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작년 상반기만 평년 수준의 8배에 달하는 13만 헥타르의 산림이 산불로 소실됐는데요.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2배를 넘는 넓이입니다. 7,500조 원은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입니다. 우리나라의 13년 동안의 예산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하루에 하나꼴로 재해가 발생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재난은 어느 순간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 나을은 지난 6개월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수차례 다뤘습니다. 지난 6월 방송한 2회 가뭄편에선 지구온난화로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심층 보도했는데요. 피해를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땜질식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가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성 호우의 증가로 산사태 역시 그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4회 산사태 편에선 산사태의 사전 징후와 안전행동 요령, 피해 구제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작년 산사태로 한 명이 사망한 광양 탄치마을에 방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냈습니다. 이 퇴적암 앞에 적어도 성수로라든지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것을 건설해서 앞으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그 본격적인 영향에 의한 300mm, 400mm 폭우에도 이 마을에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8회 폭염편에선 살인적인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과 사회 취약계층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일사병 대처 요령과 함께 도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또한 115년 만의 폭우로 강남 일대가 잠긴 8월 10일의 수해편에선 침수 피해 시 행동 요령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상습 침수 구역을 점검하고 3년 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례 양정마을에 방문해 여전히 집중호우에 취약한 섬진강 서시천의 제방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산불의 유형, 통계, 원인을 분석하고 입산자의 행동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산불 진압, 인력 부족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헬기 내구 연한이 20년에서 한 25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20년이 넘은 게 자그마치 15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미 지금 내구 연한이 다 되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또 지방헬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된 노후 지방헬기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 관계자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조금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방송에 걸쳐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민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난 6개월. 갈수록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 우리 지역의 자연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리포트 날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위기는 좀 알면 알수록 더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 재난 발생 건수가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고, 네. 저희들이 재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20배 정도로, 왜냐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 지금 재난의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빈도는 많아지고, 그리고 더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극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자연재난의 추세를 반영해서 각종 재난 행정이라든가 비구조적인 거라든가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빨리 바꿔줘야 돼요. 예컨대 이번에 여름에 그 강남 침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재난 전문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115년 만에 오는 그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고, 반지하에 사셨던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은 내려줘야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돌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혀 작동 안 했잖아요. 사실 대응이 중요하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아쉬운 점이 좀 많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서 조금 더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일단 연방 재난안전하는 부처의 이름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연방 시민보호지원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지원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는 재난을 컨트롤 타워를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재난의 주체는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해야 된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인 선조가 한양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울돌목 현장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대응된 거잖아요. 네.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철저하게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독일의 시스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 주도형 재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나 일본의 서방관이나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 단 1.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절대 대다수의 시민 누구에 의해서 내 스스로 지진의 행동 요령 공부하고 내 스스로 폭우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생존한 거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생존한 거죠. 네. 더 재밌는 것은 조그마한 슈퍼에 가면은 얼라이브 기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존 물품이 일본 애들은 스스로 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민 안전 교육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참여율이 좀 부족한 거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우리가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요즘처럼 이 기후위기가 좀 찾아오면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할 때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서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입안과 실행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발표했고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232개의 지표로 구성된 사회, 환경, 경제가 균형을 이룬 통합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에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할 때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도시 회복력, 회복 탄력성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신속하고 빨리 복귀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점이 되죠. 그러려면 단순히 그냥 피해 복구에 중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피해 보실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복지적인 대응까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대응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점 여기서는 종합적인 행정체계가 구성돼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컨트롤 타워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 부문별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그걸 가지고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냥 행정력만 가지고 아니면 뭐 예산이 투입된 범위 내에서의 인력을 가지고 회복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난구조 상황에서 함께하고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참여체계까지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 자연재난뿐만이 아니고요. 건축물 붕괴 사고나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해서 방영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사회재난. 지난 5년간 사회재난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 날에선 지난 6개월간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그 원인과 행동 요령, 그리고 대책까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의 시작을 알린 1회 방송에선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 등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의 원인부터 사고 후 유가족, 피해 시민들의 이야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심층 보도했는데요. 이어지는 3회, 6회에서는 매년 평균 3,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교통사고를 다뤘습니다. 특히 3회 터널 교통사고 편에서는 국내 유일 터널 방재센터에 직접 찾아가 터널 내 교통사고 시 안전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영상에 담았는데요. 6회에선 잘못된 행정으로 개통하지도 못하고 폐쇄된 위험한 도로, 지산 IC의 설계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재난을 양상하는 행정당국의 탁상 행정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시사 결정 과정에서도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졸속 행정으로 처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 시민들의 안전은 좀 후순위에서 고려가 됐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저는 절대적으로 요거 원인 규명해서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자 처벌까지 해서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은 대표적인 사회재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도 조명했는데요. 12회 학교안전편에선 매년 2천여 건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뿐 아니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사이버 불링까지 다뤄 재난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13회에선 혼선을 빚고 있는 스쿨존 관련 교통복귀를 명확히 정리, 피부에 와닿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시간에 맞춰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스쿨존에 LTE 실시간 연결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네, 제가 대기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바로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이받은 건데요. 당시 사고 현장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장산초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걸어와야 하는데요. 제 혼자 서 있어도 꽉 찰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17회, 18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다뤘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뿐인 현실을 짚어내고 시민안전기자단의 제보를 통해 실제 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경청했고 지난 10월에는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2주에 걸쳐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국가 산업단지에 안전 문제와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들의 각종 의혹들을 파헤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대책들을 국회의원들과 논의했습니다. 국가가 이 시스템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도 규정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 노후화된 국가 산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을 좀 집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재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했는데요. 완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직후 잘못된 인식을 막고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녀 동반 자살은 자살로 가장한 범죄일 뿐이고 잘못된 인식하고 어떤 사회 온정주의적인 시각은 우리가 반드시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이며 범죄임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7회 코로나19 편에서는 예방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4차 접종의 효과성과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의견 등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23회 화재편에서는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초빙해 완강기 사용법, 화재 상황 대피 요령부터 화재 취약 지역인 광주 전남의 소방방재 시스템이 내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비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것들이 정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가 23층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태원 현장에 취재 리포터를 파견,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해외 사례를 살핀 후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시민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축제 관련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됐던 안전관리 계획도 직접 대면 방식으로 꼼꼼히 살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준비된 행사와 축제는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다중의 행사 또는 모임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하면 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에 보조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검토하고 지금 안전 관련 조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여전히 행정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워킹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안전 워킹그룹을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복잡해져가는 현대 사회, 그리고 그에 비례해 다양해지는 사회 재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날까지 현장 리포트 날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최근에는 사회 재난도 역시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에 광주 서구에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좀 비슷한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이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현대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즉 메가시티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에 엄청난 더 많은 빈도로 더 심각하게 우리가 재난에 봉착할 거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 사회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성찰적 현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KTX가 빨라지고 더 높은 건물에 들었으면 쓸수록 그것을 경제 논리로 성장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안전에 보완을 하면서 가라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너무 경제 논리로 성장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성찰을 제대로 못한 거죠. 보완을 제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은 이러한 재난안전 인문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고를 접하면서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다고 느끼셨나요? 글쎄 지금 정부에서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편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법과 매뉴얼 체계가 보면 그동안에 반복된 재난이 생길 때마다 선진 외국을 많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는 법과 매뉴얼 체계 이 시스템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 그러한 축구 룰은 있는데 그 축구 룰을 정확하게 감독이 이해를 못했다. 초기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컨트롤 타워인 지자체장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 구청장이 축구 룰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전술 전략을 해서 감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아마추어한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중에서 어떤 주는 재난안전 교육을 3일간 교육받는 지자체도 있어요. 주지사가. 그래서 자기가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나는 연방정부에다가는 뭘 요구하고 있고 주방위군한테는 뭘 명령을 할 수 있고 경찰, 소방에다가는 무엇 요구를 하고 있고 내 책임과 권한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원인을 작동이 안 된 것,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해서 일벌백계도 좀 할 것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완벽한 후속 대처를 통해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방송 현장 연결 통해서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재난 정보를 전해줬던 우리 한웅희 취재 리포터가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재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웅희 리포터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LTE 현장의 이면을 알아보는 LTE 비하인드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기택의 반지하 집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죠. 다음 날 박 사장네 집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네요. 똑같이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겐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양정마을이 그랬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섬진강댐을 방류하자 이렇게 마을 전체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저지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휩쓸린 겁니다. 수해의 여파로 후두암에 걸린 마을 이장님은 계속되는 기침으로 인해서 생방송 직전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빗줄기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따사로운 햇볕도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한 주민은 에어컨은커녕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에 끼얹을 물값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워했습니다. 땅도 그랬습니다. 산세태로 인해서 집이 반파된 한 주민은 생방송 직전 제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자기가 살던 집의 뒷집은 산세태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이 집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산이 무너지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도 피신하지 못했다고. 만약 자기가 이 집에 살았다면 그대로 흙에 묻혔을 건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이었을 거라고. 이들 셋의 공통점은 이른바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재난의 현장들은 재난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재난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데도 이렇게 의사가 한 명뿐인 과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에라도 과로로 쓰러질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토로를 차마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없어, 전문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간다는 그런 당연한 일상조차 당연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존 머터 교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어떤 지역은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더 많이 흔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재난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재난 현장들의 이면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한 리포터의 소회였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은 재난도 더욱더 좀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재난 불평등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재난도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 정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 안전약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재난 시에 어떤 생존하는 데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중앙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재난 행정을 할 때 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재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죠. 취약계층을 조금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난이 상시화되면서 이 재난의 예방 정보와 재난의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저희 현장 리포트 날이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역 방송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인데요. 지역 재난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현재 재난방송 시스템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재난 및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난방송은 재난이 발생해야 편성되고 있는 상황. 기존 재난방송은 재난의 그 전개 상황 또는 재난의 사후의 전개 상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보도하는 거기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날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의 뒤를 따라가는 후속 보도가 아니라 사건에 앞서서 예방적 효과에다가 또 학습적 효과에다가 주안점을 둔 그런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현장 리포트 날은 기존 재난방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심층 재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재난 상황 시 실시간 현장 라이브와 시민안전 기자단의 제보를 통해 군 단위, 동 단위, 마을 단위의 재난 정보까지 다루고 재난 이후 지역 피해 상황과 피해 지역민들의 구제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지역 시청자들의 재난 대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 지난 9월 현장 리포트 날은 우리 지역 태풍 상륙 시기에 맞춰 특집 방송을 2차례 특별 편성했는데요.
해외 기상 상황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기상 정보와 피해 우려 지역의 실시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이 보통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방송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의 재난 징후를 감지하는 감시자 역할도 했는데요. 6회 광주안전 현안편에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지산 IC 등 대형 SOC 사업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17회 소아응급실 부족편과 18회 지역의료 공백편에서는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나와버리니까 지역 의료 체계라든가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의료 붕괴라든가 또 필수 의료 이런 인력을 위해서 의료 수가를 차등을 두어가지고 보다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시민안전 기자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영상 제보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며 우리 지역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직접 일일이 이제 찾아가기 어려운 이제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스스로도 이제 사명감을 느꼈고 우리 지역의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재난 상황과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난 6개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장 리포트 날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재난 방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덧붙여서 지역 재난 방송이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이 지역 방송의 국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우리 생방송 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저 지인들이 지금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안부 장관상도 아마 이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타 방송사에 굉장히 기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기존의 방송국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근원적인 문제들, 제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냥 몇 명 사망했어요, 얼마만큼 화재가 났어요, 피해 정도는 이거예요. 이거는 영상만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고가 나고 왜 이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제도는 뭐가 문제고 구조적인 것은 무엇이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항구적으로 어떤 방송국에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뭔가 사회를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할 때 한국의 지역 방송사들이 좀 참고할 만한 이 해외의 모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방송국이 재난이 생겼을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방송이 폐지가 되고 24시간 동안 재난 방송으로 특집이 바꿔져 버립니다. 바로.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지역 방송국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각종 민간 거버넌스들을 참여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바로바로 인터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어떤 재난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그말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재난 방송에서 가장 큰 어떤 획기적인 차이가 났었던 게 언제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당시에요.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현장에 와가지고 가난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침수가 많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백인들이 살고 있던 곳은 피해를 고지되었기 때문에 별로 피해를 안 입었어요. 네. 그런데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고지대에서 백인들과 인터뷰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붕 위에, 그때 영상이나 사진 보면 지붕 위에서 흑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사람도 있어요, 개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어요, 물 좀 주세요, 식량 좀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막 글을 써놓고 구조했는데 세상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군부대가 자그마치 한 달 동안, 4주 동안 물 한 모금 햄버거 하나를 주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숫자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원적인 것들을 미국 방송국이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어떤 흑인과 백인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사회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니까 재난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더욱더 전문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지역 지상파의 역할이 더욱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지역 지상파의 상황 속에서 재난 방송이 지역 방송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자 가장 잘 해야 되는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재난 불평등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와 선제적인 행정이다. 관에서는 뭐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줄탁동시다. 제가 방송에서 자꾸 하지만 관 주도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시민들도 함께 이걸 관심을 갖고 계란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만이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건전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줄탁동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지난 25회 동안 너무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 됐습니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재난을 맞닥뜨렸고 그 사이에 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계기로 올해가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저희 현장 리포트 날은 우리 지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